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자, 교과서 본문 네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절정이 이어지네요.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뭐예요? 구렁이다, 그지? 구렁이는 소리 없이 땅바닥을 겼다. 참 신기하긴 신기하다, 그지? 그 전까지 아무 움직이도 없다가 그 냄새. 그러니까 구렁이가 삼촌이라면 엄마의 냄새를 맡고 이제 그 한을 풀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떠나가는 거죠, 저승으로.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보는 기다란 것, 기다란 것, 기다란 것, 구렁이죠.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로 감춘 월이란 놈이. 그러니까 걔는 그 구렁이를 보고 되게 놀란 거예요.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짖기 짖는데 쫄아가지고 컹컹 크게 짖는 게 아니고 쿵쿵 이렇게 짖겠죠, 그죠? 몸뚱이가 움직이니까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빈 땅을 천천히 지나갔다. 공지는 공터, 빈 땅 이런 뜻이죠. 자, 여기 보면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며 흔들거린다는 것은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그죠? 이 부분은 민족의 상처, 역사의 상흔. 상흔은 상처의 흔적, 준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처 때문에 온몸을 흔들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 할머니의 냄새를 맡은 구렁이는 떠나갑니다. 여기서 문제를 앞쪽 시간에 안 낸가 볼까요? 왜 할머니가 소반에 음식을 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할머니가 삼촌이 오면 주려고 정스럽게 준비했던 음식을 외할머니가 대신 대접하는 걸로 구렁이를 달래어서 보내기 위한 거예요. 구렁이를 달래어서 보내기 위해서. 구렁이를 달래어 보내기 위해서. 저승으로.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래도 상관없어요. 구렁이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75페이지 갈까요? 75페이지는 그림으로만 이루어졌네요. 선생님 책에는 그림이 없네요. 구렁이 그림 있었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갑니다. 외할머니의 신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구렁이는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디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나요? 어떤 집이 있는데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돌팔매에 쫓겨와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감나무에 걸쳐져 있다가 외할머니가 소반에 음식을 차려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냄새를 맡고 떠나갔었죠. 그죠?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 그 냄새를 맡고 이제 집 밖으로 집 뒤쪽으로 집 뒤 울타리로 통과해서 숲이 우거진 대밭으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 이때 성님은 형님인데 바로 외할머니 사이겠죠. 진짜로 하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구렁이의 형님이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성여서 자네 몸이나 이렇게죠. 자네 몸은 제발 성하게 해서 먼 걸음, 저성까지 가는 먼 걸음을 편안히 가서 아주 사투리가 심하네요.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히 가서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 정말 고맙다는 것은 문장을 읽어보니까 외할머니가 진짜 고마워하네요. 그죠? 집안에 그 한을 품은 존재가 있다는 것은 민간신앙에서 좋지 않은 거잖아요. 한을 품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니까 이렇게 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집안이 이제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이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자기는 구렁이를 배웅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그러니까 할머니의 고통을 외할머니가 대신 이렇게 그 구렁이를 달래서 보내는 모습은 가족의 상처는 결국 가족의 사랑으로 풀어낸다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상처는 우리 민족의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렁이가 가지고 있는 이면적 의미는 보면요. 아까 여기서 보면 그 한 가정의 한을 품은 삼촌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 민족 전체를 보면 우리 민족의 슬픈
상처의 실체, 비극의 결정체가 바로 이 구렁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이웃말, 자, 이제 여기부터는 결말 되겠네요. 결말 76페이지 8째 줄. 그죠?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근데 신비한 건 구렁이가 사라지고 할머니 또 의식이 회복되죠. 구렁이가 집에 있을 동안은 또 쓰러져 있었잖아요. 결국 할머니가 쓰러지는 바람에 외할머니가 주동 인물로서 활동을 한 겁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는 듯 할머니는 방안을 허히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자, 여기서도 또 문제 하나 있네요. 구렁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요거는 그 외할머니 배웅하는 것은 구렁이가 한을 풀고 무사히 저승에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 삼촌이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갔냐? 요거는 할머니가 깨자마자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구렁이, 즉 내 아들 갔냐? 이러죠. 갔냐? 이 말이죠. 그죠?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하는 할머니의 질문이었고요. 결국 갔냐는 것은 작은 아들인 삼촌이 저승으로 편하게 갔냐 하는 그런 걱정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 부분 보면 아까 앞쪽에 외할머니도 구렁이를 삼촌으로 생각하고 아주 지극정성을 다했죠. 그리고 이 할머니도 구렁이를 아들로 본다는 걸 봐서는 두 분 다 무속적 세계관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자, 안심했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려가렸다. 뭘 안심했어요? 삼촌이 한을 풀었겠구나. 한을 풀고 떠난 것. 한을 풀고 떠난 것. 할머니가 까무러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줬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런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누구를? 구렁이를 대밭 속으로 구렁이가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누가? 외할머니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야기를 점점점점점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잠깐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하게 보충을 또 해줍니다. 설명을 보충해줘요.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고랑을 타고 베갯니스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께 분부했다. 사랑채에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자, 여기 봅시다. 이야기를 다 듣고 할머니는 사돈인 바로 여기서 외할머니가 사돈이잖아요. 큰방으로 모셔오라 했거든요. 사랑채에 있는 할머니를. 결국 이거는 이전에 앞에 내용 보면 이 두 분이 다퉜잖아. 자식 문제 때문에. 그죠? 다퉜는데 화해할 수 있다는 것. 화해를 암시합니다. 갈등 해설을 하면 되겠지. 갈등 해설을 나타내고요. 갈등의 것을 완전히 지금 하는 장면 나와요. 여기 밑에 빨갛게 돼 있죠. 이게 바로 화해하는 부분이고요.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고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할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길게 적혀 있죠. 바로 할머니가 흘리는 눈물은 아들이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안타까움. 죽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자기를 대신해서 아들이 한을 풀고 저승에 갈 수 있도록 배웅해준 그런 과정을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을 푼 것에 대한 안도감, 그 다음에 손수 아들을 보내지 못한 어떤 아쉬움 등등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 감정이 섞여 있어요. 다시 올라갈게요. 외할머니는 벌써 오래전부터 할머니하고 한판 단단히 벌이는 한 달에 한판 심하게 단단히 싸운 이후 이거 싸움을 벌인 이유 하면 되겠죠. 처음 있는 금방 출입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싸우고 나서 처음으로 오는 출입이었어요. 처음으로 이 방에 왔다는 거야. 고맙소.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메었다. 고마움 때문이죠. 그죠? 고마움 때문에. 사분도
사부인은 안사돈, 사돈인데 여자 사돈에게 하는 말이겠죠. 별 싫은 말씀을 다, 별말을 다 하십니다. 이 말이죠. 외할머니 말 것을 마무르지 못했다. 외할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죠? 야한 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어.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부인이 대신 맡았구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의 한을 풀어주는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대신 해줬군요. 그 험한 일을, 구렁이를 배웅한 그런 일들을 다 치우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죠. 그죠?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 몸이나 잘 추스리기라우 이렇게 추스리세요. 당신 건강을 챙기세요 하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의 외할머니에게 친할머니께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해하는 부분. 외할머니가 또 그 손을 잡았어요. 두 분이 화해하는 거예요. 이 화해라는 것은 결국 겉으로는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화해지만 이 남과 북이라는 이념적 갈등이 민족의 공통되는 정서, 민족의 사랑으로 해소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상징적 의미 기억하셔야 돼요. 외할머니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같이 손을 잡아서 이제 화했죠.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는 거예요. 둘 다 공통되는 게 뭐야? 친할머니도 삼촌을 잃었지만 외할머니는 그보다 먼저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같은 그 심정을 가진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의 마음. 자식을 가슴에 묻어뒀겠죠. 그죠? 잊을 수 없는 슬픔을 가슴에 둔 두 할머니들이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심, 전심 또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연민을 느낀다. 동병상련 이런 게 통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는다. 탈 없이 잘 갔기나 했는지 몰라라고. 그러니까 아들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갔을까요? 하니까 염려 마시란 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침없이나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분 내 터주 노릇을 택택히 하고 있을 것이요. 자, 사부인 집의 터주 노릇을 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의 민간신앙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할머니의 세계관은 무속적 세계관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맹목적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맹목적 사랑과 토속적 신앙이 결합되면서 서로 위로하고 화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두 사람은 자식의 주부임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렁이를 외할머니 입장에서 사돈 총각이죠. 그죠? 할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죽어서 구렁이가 돼서 한생을 와서 집 뒤 안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터주 노릇을 한다는 건 앞쪽에 잠깐 얘기했었어요. 제주도에서는 이 구렁이를 성스러운 존재로 집안을 지켜주는 가신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제주뿐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뱀은 좋아하지 않지만 구렁이는 좋아한단 말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구렁이는 집안을 지켜주는 신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첫 부분을 보면 민간신앙에서 무속신앙에서 하늘 풀지 못한 존재들을 짐승으로 환생을 한다. 동물로 환생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그 중에서 구렁이는 긍정적인 그런 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을 잘 보살펴주는 좋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을 가졌을 때는 좋지 않게 집안에게 나쁜 일을 줄 수 있지만 한을 풀었기 때문에 집안에 도움이 되는 집을 지켜주는 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모두 토속적인 그런 민간 신앙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에 기운이 깔아져 기분이 축 처져서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할머니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삶의 어떤 의욕이 없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기운이 순식간에 빠졌죠.
아침에만 해도 힘이 넘쳤잖아요. 가족들을 막 다그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할머니인데 지금 완전히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순간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충격을 받으면 뭐 한순간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한 간병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를 금방을 물러났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그러니까 자꾸 할머니가 까무러치네요. 기절하셨어요. 의식이 없는 중에 대숟가락 흘려놓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암시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결국은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 거죠.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지?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 먹는 걸 통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 중에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뭐 상관없는데 이 수업 듣는 우리 친구들 중에 여학생들 지나치게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의 큰 복이고 결국은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베베 마르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먹지 못해서 결국 죽을 땐 다 누구나 말라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삽시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을 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한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자, 이 부분은 할머니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마치 장난꾸러기가 운동장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정신이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임종 직전의 모습이죠. 이거는 임종 직전의 그 할머니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 고된 일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셨다. 그러니까 일주일 더 버티신 거야.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안에 있는 아들은 결국 나의 아버지, 밖에 있는 아들은 삼촌이죠. 그죠? 빨치산으로 있었던 삼촌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뭐 특별히 누가 더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편안히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들어가고 바깥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이 늘 안쓰러웠겠죠. 걱정이 됐겠죠. 큰아들은 같이 있으니까 뭐 굳이 따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늘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자, 여기 쓰러지듯 나오죠. 이건 쓰러지다와 다른 뜻이에요. 쓰러지다는 것이 몸이 육체가 기우뚱해서 넘어지는 거고요. 이 쓰러지다는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녹아서 없어지는 것, 사라지다. 뭐 죽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게 쓰러지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란 기록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는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에 확 타오르는 촛불에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이때 왜 할머니가 이렇게 그 찬란함과 막 마지막 불타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는 시간이었냐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어려운 한자말로 생환이라고 그러죠. 돌아오다. 생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믿음. 그런 것 때문에 행복에 넘쳤던 것입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용서해줬다. 말은 안 했지만 느낌으로. 자, 요건 보면 앞쪽에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화해를 했고요. 이제는 여기 나를 경찰에 팔아먹은 나를 삼촌을 팔아먹었었잖아요. 그죠? 초콜릿 하나에 그것을 용서해주는 장면이에요. 결국은 모두를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끝부분에 모든 것이 해소되는 거예요. 갈등이 모두 해소되는 거야.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게 또 마음에 안 들었겠지.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것을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너무 막 잘 대해주고 같이 자던 할머니가 내치시니까 서운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볼까요? 마지막 문장은 특이한 게 뭐예요? 여기 한 줄을 띄웠어요. 띄우고는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로 끝내는데요. 자,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다시 위에 나는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할머니를 용서해 줄 만큼 정신적인 성숙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 할머니와 나의 화해는 나의 정신적 성숙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장 과정을 다룬 것을 성장 소설이라고 그랬죠. 일종의 성장 소설의 어떤
그 성격, 흥상소설적 성격도 드러내는 게 바로 장마라는 그런 소설이고요. 자,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는 한 줄을 떼우고 마지막에 여기 이쪽 부분은 굉장히 긴 문장들이잖아. 그러니까 줄로 쭉쭉쭉 긴 문장인데 여기가 짤막하게 한 칸을 띄우고 마치 한 줄에 시처럼 따로 똑 떼어서 말했죠. 요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였다는 것은 과거였으니까 지루한 장마. 장마는 또 앞쪽에 얘기했어. 이 소재가 나타낸 것은 우중충한 날씨는 비극적 상황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죠? 다르게 말하면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상징하기도 한다 했는데 결국 장마였다는 과거형 문장을 통해서 이런 비극은 끝이 났다. 비극의 종결을 나타낸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여기에 한 줄을 띄움으로써 뭔가 여운을 남겨요. 여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설을 다 읽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설이 주는 의미는 뭘까? 두 사람의 마지막 화해하는 것은 뭘까? 지루한 장마라는 게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긴 장마였잖아. 지루한 장마였던 것은 부정의 시간, 부정적인 시간이 아주 길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고통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 장마는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동족끼리 싸움이었잖아요. 6.25 전쟁이. 그 비극이 일단은 종결됐음을 나타냅니다. 그것도 어떻게 종결되는가요? 여기서는 가족의 고통은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된다. 라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서 교과서 부분의 장마는 모두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 활동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과 뒤쪽에 82페이지에 나오는 전설과 그 전설 은혜 갚은 꽁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과 장마를 비교해보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